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와 회의를 끝내고 부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유정씨, 조금 전에 왔던 거래처 현수씨 말이야. 어떤 것 같아? 현수씨요? 글쎄요. 착실하고 일처리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참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거기다 예의도 발라서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보인다니까. 아, 네. 그래 보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현수 씨가 내 친구 아들이야. 라며 부장님이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놀란 제가 선뜻 대답을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놀랐지? 나도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현수가 유정 씨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저한테요? 부장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껏 일하면서 그런 느낌 받은 적 전혀 없거든요. 아니야. 내가 현수를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딱 보니 유정 씨한테 마음이 있어 보이길래 얼마 전에 현수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 현수랑 밥 한번 먹어줄 수 있을까? 밥이요? 순간 너무나 놀란 채 부장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부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나 남자친구가 있었던 건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라며 제가 돌려서 거절을 했지만 부장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밥 한번 먹자는 건데. 정 불편할 것 같으면 소개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나가서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런 부탁도 안 하는데 그동안 유정씨 지켜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서 부탁하는 거야. 그럼 내가 현수한테 그렇게 전달해 놓을게. 부장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대답하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부장님이 예쁘게 봐주신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감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우선 눈매가 날카로운 것이 제일 거슬렸는데요. 그 눈매로 인해 첫인상이 많이 차가워 보일 수밖에 없었고 그 예리한 눈매에서 뭔가 이해타산적인 눈빛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첫 인상과는 다르게 현수 씨는 인사성도 바르고 일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면 피드백이 빠르긴 했습니다. 그랬기에 소개를 받으라는 말이 딱히 와닿지는 않았어요. 부장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으니 대충 나가서 밥만 먹고 적당한 말로 거절을 해야겠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현수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시청역 근처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가는 내내 적당히 둘러대고 헤어져야지라는 생각만 가득했고 잠시 후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현수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현수 씨는 예의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다만 말투가 상투적이고 비즈니스적인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역시나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식사를 하는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적당히 대답을 했지만 현수 씨는 최선을 다해 어필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카운터로 갔는데요. 얼핏 보니 음식 가격이 몇십만 원이나 나온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기에 잠시 당황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현수 씨,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더치페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려고 일부러 비싼 식당으로 온 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오늘 유정 씨랑 같이 식사한 것만으로도 황송할 따름인걸요. 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걸요. 아니죠. 저한테는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미안하시면 다음에 유정 씨가 밥 한번 사주시던지요. 현수 씨는 영업을 하는 사람답게 역시나 말빨이 좋았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현수 씨는 그저 밥을 사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결국 얼마 뒤 밥을 사기 위해 다시 현수 씨를 만났고 식사를 하는 내내 현수 씨가 더욱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현수 씨의 말발에 넘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말을 워낙 잘하다 보니 같이 있으면 왠지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거기다 첫 인상과는 다르게 차가운 사람도 아닌 것 같았기에 몇 번 더 만나보기로 했고 얼마 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사귀는 동안 매너가 워낙 좋은 모습이었기에 점점 더 마음에 들기 시작했는데요. 식당을 가던 어디를 가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귄다고 했을 때 부장님이 축하한다며 밥까지 사주셨는데요. 거봐, 내가 딱 보자마자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더라니까. 둘이 아주 잘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삼촌 덕분이에요. 현수 씨가 부장님께 삼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현수 씨가 부장님을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사귀는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1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귄 지 1년 넘은 것 같은데 혹시 결혼 생각해봤어?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이제 슬슬 생각해보자. 우리 부모님은 내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계시거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볼게. 라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 그 뒤에도 현수 씨가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얼마 뒤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가게 됐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상견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친이 우리 부모님께도 아주 잘했기에 우리 집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남친 부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 전 이것저것 상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현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는 한 1억 5천 정도 모았는데 유정이 너는 얼마나 모았어? 나는 전에 따로 나와 살면서 부모님한테 미리 3억 정도 받은 게 있고 내가 모은 돈도 한 1억 정도는 될 것 같아. 부모님이 3억이나 주셨단 말이야? 동생이랑 똑같이 나눠주시기로 한 거라 난 미리 준 거지 뭐. 그럼 나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차이가 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넌 집에서 3억씩이나 도와주셨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본가에서는 보태줄 형편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많이 미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형편대로 하는 거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둘이 모은 돈 합하면 전세는 얻을 수 있겠다. 그럼 된 거 아닐까? 남친이 고개까지 떨군 채 미안해했기에 제가 급히 남친을 달랬는데요. 사실 우리 집은 여유로운 편이었기에 취업을 한 뒤 부모님께 3억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도 그렇고 형편이 어려운 집도 많다는 것을 깨닫고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시댁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돈을 보태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그 뒤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순탄한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친정이 신혼집에서 가까워서 오며 가며 자주 찾아뵙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지극정성이라고 할 정도로 남편에게 잘했어요. 갈 때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나들이 겸 백화점에 가서 남편 옷과 이것저것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90도로 허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했고요. 그런데 조금 신기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명절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명절날 처가댁부터 갔다가 본가에 갈까? 명절날 친정부터 간다고?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처가댁부터 갔다가 본가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나야 좋긴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운해하지 않으실까? 그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럼 처가댁부터 갔다가 본가 가는 거다. 남편이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모습에 조금은 낯선 기분이 들었지만 그만큼 우리 부모님을 신경 써준다는 생각에 고마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날부터 친정에 갔는데요. 그날 남편의 행동을 보면서 불쾌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을 배려해서 친정에 먼저 간 게 아니었거든요. 다음날 차례를 지내고 역시나 부모님이 음식부터 이것저것들을 바리바리 싸줬고 시댁에 간다는 말에 아빠가 아끼고 아끼던 양주까지 꺼내서 주면서 말했어요. 이 양주 사돈 양반 갖다 드려라. 이거 엄청 비싼 양주를 아빠가 아끼던 거잖아. 음식이랑 선물 세트도 잔뜩 챙겨줬는데 양주는 안 줘도 돼. 명절인데
처가부터 오는 사이가 몇이나 되겠어. 사돈 양반 두 분께도 고맙고 이서방한테도 고마워서 그러는 거니까 두 분께 잘 전해드려. 네, 장인어른, 말씀 받들겠습니다. 남편이 낼름 양주를 받아 챙겼어요. 양주를 받아 챙기면서 역시나 남편이 아부성 발언을 했고 아빠가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는데요. 순간 참을 수 없는 불쾌감으로 속이 부글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모님이 시댁에 가지고 가라면서 트렁크가 꽉 찰 정도로 챙겨줬지만 남편은 그저 받아 챙기기 바쁠 뿐이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챙겨주신 것을 잔뜩 싣고 시댁으로 내려가던 중 제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 아빠가 당신 온다고 엄청 신경 쓰신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지. 그럼 부모님한테 용돈이라도 좀 드리지 그랬어. 장인 장모님 돈도 많으신데 내가 드리는 돈이 성에 차기나 하시겠어? 그냥 안 드리는 게 나아. 그래도 명절인데 성의 표시 정도는 했어야지. 사실 당신 행동 때문에 좀 맘 상했어. 내 행동 때문이라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명절에 굳이 우리 집부터 가자고 한 이유가 뭔지 알 것 같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음식이랑 선물 같은 거 잔뜩 싸주시니까 이거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었어. 아까도 굳이 양주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잖아. 그리고 받았으면 나올 때 당신이 조금이라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어떻게 된 게 당신은 맨날 받기만 하고 우리 부모님께 용돈 한 번을 안 드릴 수가 있어? 내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손이 부끄러워서 못 드린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줘. 라며 남편이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모습에 저도 더 이상 따져 묻진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넘기고 지나갔던 제사 사건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그 사건은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 곧 제사 지내야 하니까 다음 달 첫째 주 수요일 날 내려와라. 제사요? 결혼 후 첫 제사니까 와서 배워야지. 아,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사실 친정에는 따로 제사가 없기도 했고 시어머님이 말한 날짜가 평일이라 조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전화까지 해서 내려오라고 하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어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제사 지내러 내려오라고 전화하셨더라고. 그래? 둘 다 회사 다니는 거 잘 알면서 왜 굳이 내려오라고 그래?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안 간다고 할까? 당신 불편할 거 아니야. 제사가 뭐라고 전화까지 해서 귀찮게 하는 거야. 내가 전화해서 한 소리 해야겠다.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제가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그냥 가자. 그럼 당신 힘들 거 아니야. 그렇다고 지금 당신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 나 괜히 찍히기 싫으니까 절대 전화하지 마. 역시 내가 현명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다니까. 당신처럼 현명한 아내가 내 아내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내려가면 내가 도와줄 거니까 당신은 별로 할 일도 없을 거야. 남편이 몸을 넙신대며 아첨을 해댔는데요. 어찌나 말을 번지름하게 하던지 딱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제사를 지내러 내려갔는데 내려간 지 30분도 되지 않아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아까 내려오면서 휴게소에서 고향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거든? 근데 친구들이 다들 모인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잠깐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제사 음식 해야 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 녀석들이 워낙 짓궂다 보니까 안 나오면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어떡하지?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한 채 묻는 모습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봐야지 별 수 없잖아. 얼른 다녀와. 정말? 역시 당신은 마음도 넓다니까. 근데 제사 음식이라고 해봐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뭐 할 것도 없을 거야. 대신 처갓댁 김장할 때 내가 가서 열심히 도울게.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님이 작정을 하고 저를 부려먹었는데요. 얘, 나물을 그렇게 무치면 어떡하니? 넌 여지껏 나물도 한번 안 무쳐봤니? 대체 시집 올 때 뭘 배워온 거야? 앞으로 자주 내려와서 음식도 배우고 해라. 얘, 뭐하고 있어? 전 뒤집어야지. 라며 시어머님이 쉴 새 없이 잔소리라는 바람에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시계를 볼 틈도 없었는데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봤더니 점심 먹을 때가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시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 우리 점심은 안 먹어요? 그냥 음식하면서 전 몇 개 집어먹으면 되는 거지. 이 바쁜데 따로 점심 차릴 시간이 어딨어. 넌 그 정도 눈치도 없으면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니? 바쁘니까 얼른 하기나 해. 그리고 손이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좀 서두를 수 없는 거니? 라며 시어머님이 불만스레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날 점심 저녁까지 다 굶은 채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이 제게 말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제사 지낼 시간이니까 현수한테 전화 넣어라. 네.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혹시 이 근처에 있었던 거야? 어? 아니야. 막 들어오던 길이었어. 제 물음에 남편이 눈을 피한 채 대충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캐물으면 남자들이 질려하기 마련인 게야. 항상 남편 하는 거에 토달지 말고 순종해. 그래야 집안이 잘 돌아가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어머님,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니? 말대꾸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같이 배려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여자만 잘한다고 집안이 잘 돌아간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참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돌아가는 거겠어요? 순간 시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졌고 한마디를 하려던 순간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지. 요즘 세상에 남자 여자가 어딨어. 그건 엄마가 잘못한 게 맞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빨리 오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봤다고 다들 난리여서 올 수가 없었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라며 남편이 애교까지 부려대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일부러 저만 남겨두고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말발에 놀아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랬기에 명절날 시댁이 아닌 친정부터 간 곳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댁에 갔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님이 물었어요. 오늘은 뭘 얼마나 가지고 온 거니? 혹시 한우도 있는 거니? 한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 차 트렁크를 열고는 시어머님과 남편이 시시덕거리는 모습에 의심이 아닌 확신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딱히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삿날 제가 말대꾸를 한 뒤로는 더 이상 대놓고 일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우를 구워서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이거 장인어른이 주신 건데 엄청 비싼 양주라고 하더라고. 아버지, 한 잔 받으세요. 라며 시아버님께 따라드리려고 하던 순간 시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이런 건 며느리가 따라줘야 더 술맛이 나지 않겠니? 예, 네가 좀 따라줘봐라. 글쎄요. 저는 회사에서도 상사한테 술은 잘 안 따라주거든요. 아들이 따라드리는 게 더 술맛이 나지 않을까요?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그날 시어머님의 의도가 왠지 모르게 불순하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제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있자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그렇게 막 술 따르라고 하면 큰일 나. 남도 아니고 시아버지한테 따라주라는 건데 큰일 날 게 뭐가 있어. 그니까 그걸 왜 굳이 이 사람한테 따라주라고 강요를 하냔 말이야. 아버지, 제가 따라드릴게요. 남편이 술을 따라드렸고 신나서 양주를 마셨습니다. 물론 저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요. 그렇게 명절을 보낸 뒤 집으로 올라왔고 얼마 뒤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1월 셋째 주 주말에 김장할까 하는데 올 수 있겠어? 저번에 이서방이 김장 때 꼭 부르라고 하기에 연락했어. 미리 시간 빼놓을게. 본인이 김장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참석하겠지 뭐. 라고 전화를 끊은 뒤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11월 셋째 주 주말에 김장한다고 하니까 알고 있어. 당신이 김장 도와준다고 했잖아. 당연하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큰 소리를 치는 모습에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 물었어요. 근데 시댁은 김장 따로 안 하셔? 전에부터 안 하셨던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두 분밖에 없기도 하고 별로 안 드신다고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암튼 김장 날짜 잊지 말고 있어. 라고 당부를 했고 남편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만 번지름하게 하고 뺀질거리기만 하던 남편이
고생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거기다 물론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따로 챙겨드리긴 했지만 말로만 때우고만은 남편이 얄밉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김장하는 날이 다가왔는데 김장 전날 남편이 난감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내일이 김장이잖아. 근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고향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전에 많이 도와줬던 친구라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미안해서 어쩌지? 가게 되면 주말 내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봐야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김장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미안해. 혹시 당신이 오해할까봐 부고장 보여줄게. 라며 남편이 휴대폰으로 부고장까지 보여주고는 급히 내려갔습니다. 결국 친정 가족끼리 김장을 했는데요. 일요일 점심때쯤이 되자 남편이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당신 오늘 밤까지 장례식장에 있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아무래도 김장이 걸려서 급하게 올라왔어. 장모님,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당연히 가봐야지. 그럼 점심 안 먹었겠네. 내가 얼른 수육이랑 준비할 테니까 잠깐 앉아있어. 엄마가 수육을 만들어서 김장 김치와 함께 상을 차렸는데요. 김치 맛을 보던 남편이 오장육부라도 꺼내줄 듯 온갖 아첨을 했습니다. 역시 장모님 김치는 예술입니다. 저는 지금껏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 솜씨면 예술에 가까운데 인간 문화재로 등록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마. 아닙니다. 진짜 이 정도면 인간 문화재로 등록돼야 한다니까요. 장모님, 저 오늘 밥 좀 많이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럼 수육도 많고 하니까 많이 먹어. 역시나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었고 그 뒤에도 남편의 아첨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번에 장모님 김치 먹어보고 엄마가 맛있다고 엄청 칭찬했거든요. 동네 분들 오실 때마다 장모님 김치 맛보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부인도 김치 잘하실 텐데 너무 과찬을 하셨구만 그래. 장모님 음식 솜씨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 그냥 세 발의 피죠 뭐. 남편이 작정을 하고 엄마를 띄워주자 엄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사돈 두 분도 맛 좀 보시라고 김치 좀 보내드릴까? 정말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럼 내가 몇 통 담아서 보내드리지 뭐. 장모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하지만 그날도 역시 남편은 입만 나불댈 뿐 김치와 반찬을 바리바리 챙겨서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쯤은 우리 부모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말만 번지르르 하면서 실속만 차리는 것 같아 조금씩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공사 중이어서 계단으로 오르내리던 엄마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결국 의사가 수술까지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수술하셔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중 반 정도는 우리가 보태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수술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보태야 하는 거야? 남편이 뾰로통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 정도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말 꺼낸 거야. 라며 제가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남편이 입을 꾹 다문 채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 뒤 병원비 문제를 두 번 다시 언급하지 않는 모습에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으로 엄마에게 드렸어요. 엄마, 이거 병원비에 보태. 우리 돈이 있으니까 그냥 넣어둬. 내가 이 정도는 해주고 싶어서 그래. 라며 억지로 엄마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병원비 이야기를 꺼낼까 싶어 비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사위한테 그렇게나 잘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랑 결혼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너무 힘들기만 했으니까요. 결국 그 일로 인해
부부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한 달가량 거의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혼이라는 단어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5개월쯤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화해도 할 겸 내가 레스토랑 예약했거든. 내일 거기서 밥 먹으면서 서로 감정을 풀고 화해하자. 라며 설득하는 모습에 잠시나마 노력한다는 생각을 한 채 다음날 레스토랑으로 갔는데요. 남편이 먼저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사는 게 힘들어서 돈 쓰는데 좀 인색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모님 병원비 문제는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병원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았잖아.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그렇게나 잘했는데 진짜 너무한 거야.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난 단지 빨리 돈 모아서 집도 사고 할 생각뿐이어서 그랬어.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라며 남편이 진심을 다해 사과하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조금씩 풀어져 갔고 같이 와인까지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남편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거든요. 그때 장모님 병원비도 못 보태드리고 그러면서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말인데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집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데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 돈 보태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뭐? 2천만 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는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 생각이거든. 효도를 핑계 삼아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뻔뻔한 남편의 모습에 소름마저 돋았는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겨우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고 남편에게 쏘아 붙였습니다. 당신 진짜 웃긴다. 우리 엄마 병원비 100만 원만 보태달라고 하니까 그건 아까워서 못 드려놓고는 시댁에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방금 다 설명했잖아. 그걸 계기로 앞으로는 반성하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겠다고. 그래? 그럼 우리 부모님 집도 리모델링하게 돈 좀 보태드리자. 저가댁은 멀쩡한데 갑자기 무슨 리모델링이야. 억지 좀 부리지 마. 남편이 눈까지 부라리며 버럭했습니다. 뭐? 억지? 당신 지금 억지라고 했어? 그래. 당신 지금 그냥 억지 부리고 있는 거잖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신 돈 다 쓰지도 못할 텐데 굳이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이유를 난 잘 모르겠어.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당신 진짜 못돼 처먹은 인간이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확실하네. 당신 속마음을 안 이상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사니까 그만 이혼하자. 뭐? 이혼?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이혼이란 말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쉽게 한 거 아니야. 그동안 계속 참고 있었던 것 뿐이지. 소송 이혼해봐야 골치 아프니까 조용히 합의 이혼하자. 그래? 이혼하자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라며 남편이 다시 큰 소리를 쳤고 그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놀라시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도 남편의 실체를 알았던 것인지 두 분 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나도 이 서방이 돈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그랬어. 요즘 뉴스 보면 돈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사달이 나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더라고. 네 생각이 그러면 맞는 거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해. 라는 부모님 말에 최대한 빨리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남편의 행동에 다시 한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주셨던 3억도 재산 분할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3억은 일방의 투기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3억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자 전 남편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말은 번지르하게 그렇게나 잘하더니만 알고 봤더니 허당 중에 허당이었더라고요. 결국 결혼 후에 둘이 모은 재산을 정확히 나눠서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얼마 뒤 남편이 전화를 해서는 또다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당신도 이혼녀가 돼보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나도 당신 생각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우리 다시 합치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사막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나 보네? 당신은 꼭 그렇게 내 진심을 왜곡하더라?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당신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좋게 좋게 다시 합치자 그 말이야.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너같이 돈에 미친 인간이랑 다시 합치겠냐? 주제 파악 똑바로 하고 살아. 라며 전화를 차단했는데요. 그 뒤 집에까지 쫓아와서 눈물까지 쏟으며 부모님께 빌어댔다네요. 물론 부모님은 대화조차 거부한 채 바로 내쫓아버렸고요. 아마도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잘해줬기에 울며 불며 매달리면 다시 받아줄 것이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전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부모님과 김장을 하면서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생각해보니 전 시댁에서 김장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친정 부모님이 해준 김치를 얻어먹으려 그랬다는 확신이 들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